중국이 계속 이렇게 반도체를 만든다고 깝치고 있잖아요. 많이 위협적이다라고 보시나요? 기술력 자체로서는 사실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게 맞긴 맞거든요. 여전히 갭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 갭이 많이 줄긴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에런님과 단테님. 그래서 우리 세 명을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데 안단효라고 하셨는데 안될공학 단테 효석 그래서 안단효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막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네. AI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매크로에서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 안 와, 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숫자 몇 가지만 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나 됐었냐면요. 한 60조 달러 정도 됐었어요. 60조 달러. 그런데 이 구성을 보니까 밑에 써놨는데 총 자산, 그러니까 이제 부채 포함 총 자산은 73조였는데 부채가 14조였으니까 대략 한 60조 정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벌었죠. 그래가지고 2020년, 10년 만에 순자산이 2배가 됩니다. 돈 잘 번 거예요. 엄청 잘 번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3년 만에 그동안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벌었던 것만큼 벌어요. 그래서 60조에서 110조가 되니까 50조가 늘었잖아요. 또 110조에서 160조까지 늘어버려요. 50조가 늘어버립니다. 이 속도가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부채가 안 늘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부자예요. 훨씬 부자.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아. 그럼 160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나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GDP의 100배예요, 거의. 우리나라 GDP의 100배를 미국의 개인들이 부채 없이 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산인 구성을 보면은 양극화가 심해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이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상위 1%가 들고 있는 부예요. 와, 엄청나죠?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0.1%입니다. 여기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까지 합쳐야 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의 상위 1%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들고 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위 50% 있잖아요. 하위 50%는 검정색입니다, 여기. 저희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지도 그러니까 않아.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게, 왜, 물론 자세히 보면요. 이분들이 들고 있는 부도 많이 늘었어요. 2020년 대비. 아, 비율로 따지면 그러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거의 늘지 않았죠. 그러나 이게 극단적인, 그런데 너무나도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개인들이 들고 있는 돈 진짜 많다. 진짜 부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하다가, 음, 강남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요 얘기를 좀 드리는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냥 살던 집을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줬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사준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 그동안 누가 사줬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1945년도부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개인들이 다 들고 있었어요. 강남에 집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잘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펜션이라고 해서 ETF라고 해서 사주더니 마지막에 늘어나는 게 있죠. 외국인.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저 미국 주식 좋다. 그러면서 가서 사는 거야. 비싸게. 그러니까 원래 들고 있던 사람은 그냥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 채권 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자, 지금 미국 정부한테 누가 돈 빌려주냐? 서학개미들이 빌려주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고 난리 나는데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5% 줘? 야, 땡큐다. 그러면서 서학개미들이 막 가서 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사실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미국으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죠, 이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젠슨 왕, 일론 머스크, 리사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왜 미국 가가지고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와,
돈 싸들고 와 이러니까 이곳이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그래 좋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어떡하냐 이런 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이번에 PCE가 발표됐는데 이 지표의 숫자를 보니까 MOM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0.3%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속도면요. 이 그림에서 4.8까지 올라가는 아주 가파르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수준 어디인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이게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연준이 다시 금리 올려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미국만 인플레가 안 잡힌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다 죽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쓰고 있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좀 낫지만 중국은 더 심각하고요. 다 죽쓰고 있는데 미국만 안 잡힌다고?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강달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강달러가 진행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는 낮아질 수 있어요. 비싼 달러로 사니까 싸게 살 수 있거든. 그러면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마도 지금부터는 상당히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마음을 먹었어. ECB도 마음 먹고 우리나라도 마음 먹었어. 내려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 버틸 것 같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못 올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면서 엔화가 지금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 속도가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구글이 올라간 거랑 비슷해요. 구글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비슷할 정도로 엔화가 약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달러 강세는 미국 인플레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뒤에 미국이 AI를 진짜 진심으로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AI로 치고 가는 동안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뭔 생각인가?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중국은 그냥 당하고만 있나? 엔비디아 칩 못 가져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은 지금 제조업 굴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비유로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공장 돌리고 있는 공장장이 시진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시진핑. 저 이제 공장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돼. 뭐 100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 50도 안 돼. 안 팔려. 나 문 닫을래.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잠깐만. 네가 왜 닫냐? 너는 닫지 말고 한국에 공장 하는 애들 닫게 만들자. 한국 공장 문 닫히자. 유럽 공장 문 닫히자. 미국 공장 문 닫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옐런 장관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니네들 지금 공급 과잉인데 뭘 또 짓고 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의 전략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장이 또 그러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태양광 남는 거 있거든? 이거 니네 공장 옆에다 다 지어줄게. 그리고 전기 그냥 공짜로 써라.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있잖아. 전기가 엄청 비싸질 텐데 그냥 공짜로 써. 그리고 문 닫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장장이 또 얘기해. 아, 근데 장사가 안 된다니까. 안 팔려. 이거 물건 만들어봤자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럼 테무 있잖아. 그걸로 세상으로 보내버려. 세계로 보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미 엄청나게 공급 과잉인데도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제조업 더 해버려. 그냥 애들 그냥 죽여버리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으로 혹은 전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그냥 엄청나게 공습한다 싶을 정도로 수출해버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1960년대부터 일본과 독일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90년대부터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죠. 확실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세계화 끝나서 중국이 이제 공장 아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공장이에요, 지금. 이미 공장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문 닫으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못 닫게. 그런데다가 멕시코랑 베트남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규모 차이로 보면 중국이랑 멕시코, 베트남은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인데 제 생각에는 유일한 세계의 공장이에요. 그 정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생산량이 전 세계 아웃풋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예요. 근데 중국 빼고 나머지 탑 10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많아요. 나머지 10개를 합쳐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야, 3년 안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면 하지 말자, 우리.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공습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제대로 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그림은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앉혀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중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냐 수출하냐예요. 이제 남색으로 되는 게 완성차인데 완성차만 보세요. 중국이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팔기 시작하는 거죠. 요걸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옛날에 오일장 생각해 보시면 오일장에서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나물도 팔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큰 손이에요. 그래서 5일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나무를 싹 쓸고 가. 막 엄청 사가지고 가는 할머니가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만 미안한데 오늘부터는 싹 할 줄 알았는데 그 나물 팔고 있는 아줌마 옆에 와가지고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자기도 팔겠다고 하려는 거야.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져오는 이 디플레이션 압력 이거 엄청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차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중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그 퀄리티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이거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1,500만 대가 지금 올해부터 남기 시작할 거란 얘기가 나와서 이게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디플레이션 어떻게 막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인플레는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AI하고 미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대략 지금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조 달러 정도를 내야 돼요. 이자를요. 1조 달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0조 원을 내야 되는 거죠. 1,400조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우리 지금 금리 안 내릴 것 같잖아요. 미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내년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1.7조 달러 내야 됩니다. 1.7조 달러 내야 돼요. 내년에. 이거 거의 그 미친 구글 숫자예요. 구글 시가총액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구글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네. 2조 달러 나와서 2조 거의 그 정도인 넘었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야 돼요. 지금 국방비 거의 2배 가까이 될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여기로 낮추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이런 건데 답이 없다. 근데 답이 있죠.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자 내는 것보다 더 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빚을 이렇게 많이 내냐?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그거보다 더 벌 수 있어. 또 어떻게 벌 건데요? AI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GDP를 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10년 동안에 6조 달러가 늘었거든요. 미국의 GDP가. 근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8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3년 만에.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 GDP 엄청나게 많이 늘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내는 것보다 금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겠다. 근데 방법이 AI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가 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GDP 대비 국가 부채 얘기거든요. 근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안 늘어요. 그렇게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이 검정색 보이시죠? 안 늘어요. 왜냐하면 GDP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빚을 많이 내지? 라고 저도 1년 내내 작년에 고민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분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분모를 어떻게 키우냐? AI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이 그림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지금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캐펙스 있잖아요. 미국에서 매뉴팩처리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남색입니다. 근데 이 남색에서 컴퓨터와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리칼 즉 전기 그리고 전선 컴퓨터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예요 다 이거 빼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AI만 이렇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아주 선택과 집중으로 여기에다가만 돈을 쓰는 거예요 높은 금리로 빌렸으니까 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곳으로만 돈을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아주 명확해요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지 나는 AI로 그냥 올인한다 그래서 내가 부채 걱정하지? 그거 이상 올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부채 좀 걱정되긴 하는데 또 서학개미들이 와서 사주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AI라는 그걸 놓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저는 네. 이 관점에서 봤는데 음. 사실 이거는 그냥 저의 소설이에요, 소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생각이야. 근데 이거 완전 틀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의 그 팩트를 기반으로 그냥 맞을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얘기한 거라서 자연스럽게 뭐, 질문해도 좋고, 뭐, 아니면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 그랬냐,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음, 사건들,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뭐 보조금 엄청 줘가지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화웨이에서 또 뭐 엔비디아 GPU 비스무리한 거를 만드는데 뭐 음, HBM이 없어서 수급하고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이제 막 보조금 줘가지고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전 세계 제조업을 지금 폭격하고 전 세계 제조업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저도 알고 있었고, 또 미국이 이제 부채가 미치듯이 음.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엄청,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엄청 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요렇게 엮으니까 말이 되는데요? 말이 되나요? 네네, 저는 이거를 이제 엮을 생각은 못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 인플레 잡혀 안 잡혀 이거거든. 아, 그 뭐 잘 모르겠어요. 잡힌다고 저도 생각했지만 이번 주에 나온 지표 보고 이거 잡히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거 또 왜 이렇게 높게 나와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쫄리긴 하는데 아 이게 약간 좀 희망 섞인 전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에러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약간 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계속 이렇게 그 반도체를 만든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깝치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뭐 이것저것, 뭐 그게 로직일 수도 있고, 뭐 메모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겠다고 막 엄청난 정부 보조금 받아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많이 위협적이다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를 좀 느끼시는지. 저는 예전에는 아예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입장이긴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뭐 시장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수에서 자기들이 만든 거를 이렇게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중국 마켓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어쨌든 보조금 줘서 이제 커버하는 영역이 생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TSMC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텔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던 것들이 확 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특히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내수에서 이제 아이폰을 좀 약간 안 사게 되는 그런 분위기, 뭐 하웨이 또 튀어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듯이 B2C뿐만 아니라 B2B에서도 훨씬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술력 자체로서는 사실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거는 여전히 갭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 갭이 많이 줄긴 했어요. 로직 반도체 쪽도 물론 이 뭐 ASML 장비들을 못 갖고 들어오니까 여러 번 멀티 패터닝 해가지고 돈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공정을 여러 단계로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칩을 제조하는 거다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반대로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버티다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또 이제 뭔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음.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공장 비유했을 때 반도체 공장 하는 아저씨가 아, 엔비디아 칩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성능 안 좋은 걸 국내에서라도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네요. 근데 그 수준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이 물론 AI 관련해서는 경쟁력에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고니까 그의 수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 클라우드 AI로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칩은 A100 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음흠. 다음에 H100이고,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또 기다려 봐야 되죠. 어쨌든 근데 A100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로직 설계 쪽으로 해서 NPU 같은 거 만들거나 이제 GPU를 만들면은 그거는 뭐 충분히 사실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단가 싸움이고 뭐 그런 싸움이긴 한데, 당분간의 어떤 현상 유지라든가 이러한 그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아, 계속 목리를 부리는데 이걸 어, 그냥 목리로 해서 저러다가 그냥 망하겠지가 아니라 저러한 영향이 어쨌든 간에 다른 기업들한테 올 거다. 나중에 이게 망할 수는 있더라도 당장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는 YMTC 같은 게 절대로 못 따라한다 이랬는데 오히려 뭐 이제 본딩 낸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빨리 앞서가는 약간 그런 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양산이나 수율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음흠.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중국이 왜 제조에 더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라는 것에서
한 가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옛날에 마스크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마스크가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없었잖아. 음, 그때 중국에서만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음, 중국에서 마스크 안 주면 큰일 나가지고 다 죽겠다 막 이래서 진짜 유럽에서 제발 좀 주세요 막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보예요, 안보. 그러니까 음. 제조업을 중국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AI가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지. 그러나 그냥 일반 제조업도 유사시에는 굉장히 안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어서 앨런 장관이 자꾸 왜 중국한테 뭐 공급망이니 뭐니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지가 다 생각해 보면은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테님 질문 주신 것처럼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못 따라잡는 부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거는 계속 갭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넣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긴 한데 수익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안보적인 측면이라던가 음, 정치적으로 이게 이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느껴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기술과 시장 쪽에서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러스 AI는 그 다 아시죠? 중국이 이제 무슨 법 있잖아요. 개인 무슨 공안법 음, 해가지고 얼굴 인식부터 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안이 다 관리하는. 그래서 음. 사회 보장 시스템이었나?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로우한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 아니면 뭐 AI 바이오 쪽이라면 유전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쌓아둘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봤을 때는 또 그 중국이 또 앞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만 잘 들어가면은 이것도 좀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개인 얼굴 같은 거 데이터를 그냥 함부로 이제 입수하는 거는 일반적인 회사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얼굴 데이터가 이게 얼마나 사생활 정보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죠. 미국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는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CCTV의 나라고 중국 음, 대도시에 이미 다 CCTV가 있고 그렇죠. 중국에서 내가 이제 그 저기 뭐죠? KTX 이제 고속철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탈 때 항상 얼굴로 인식 다 하거든요. 마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 인식을 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냥 중국 정부가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인공지능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다 줘요. 그냥 중국의 인권이 어딨어.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막 갖다 쓰니까 늘 이제 인공지능 할 때 여러 가지 그 병목, 바틀렉이 기업 입장에서 있는데 뭐 하나의 큰 바틀렉이 반도체 관련된 바틀렉이라고 하면 다른 바틀렉이 데이터 바틀렉인데 데이터 바틀렉은 이제 오히려 사실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 바틀렉이 없고 인권이 없고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게 뭐 겉모습이건 바이오 데이터건 내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건 뭐 MRI를 찍었건 CT를 찍었건 그냥 다 갖고 와. 그냥 뭐 인권 뭐 누가 지금 그치. 시중이 앞에서 인권 갖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안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런 초격차를 이쪽에서 데이터 관련돼서는 정말 유지할 수밖에 없고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다행히 아직은 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갭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뉴스를 볼 때마다 포기를 안 해. 뭔가 음, 계속 더 큰 시도를 한다. 막 이런 뉴스만 지금 계속 네. 나오니까 저도 이제 신경이 약간 쓰여서 하드웨어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빡세네요, 빡세.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빡세네요. 한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아니면 옐런 장관이 자꾸 불편한 기색을 많이 내비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지금 중국을 좀 더 계속 파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아까 그 단태님이 에러님한테 질문하셨던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이거 할 수 있느냐 여부인 거고 우리가 AI 할 때 컴퓨팅이랑 데이터랑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개의 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쪽이 지금 워낙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한계에 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또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는 중국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